조선국왕 이야기 시리즈 5편 세종 첫 번째 편. 한 군주의 즉위식이 거행됩니다. 그날 관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흥분과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25년 전 천도할 당시에 스산하기만 하던 한성은 이제 궁궐과 관청, 성벽이 단단히 자리 잡았죠. 종로통 시전에는 상인들과 백성들이 넘쳐났으며 지배층과 체제 역시 안정된 그야말로 무르익은 왕조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죠. 이러한 시기에 즉위하는 군주, 누가 보아도 희망차고 가슴 벅찬 새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즉위하는 21살의 왕은 고뇌에 차 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그저 겉으로 보기에 안정된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1000년, 만년 이어질 나라를 만들자. 그리고 그것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자. 보위에 오르는 순간부터 흥분 대신 자신의 앞에 산적한 필생의 과제들을 하나하나 헤아리며 의지를 다지던 21살의 이 젊은 왕이 바로 우리 역사의 신화로 남은 완벽군주 세종입니다. 태종의 셋째 아들 충녕대군 이도. 세종은 어린 시절부터 유학, 경전, 역사, 법학, 천문, 음악, 의학 이 많은 분야에 능통했던 자타공인 공부벌레였죠. 본인 스스로가 모든 경서를 100번씩 읽었다라고 했고 아버지 태종이 네가 과거 볼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몸을 고단하게 하느냐 라고 했을 정도로 뚝심 있게 공부에 몰입했던 소년이었습니다. 모든 학문에 조예가 깊었던 그는 21살의 젊은 나이에 보위에 올랐지만 아버지 태종이 남겨준 과제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태종편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첫 번째 과제는 골격만 잡혀있는 국가체제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겉보기는 공정한 듯 보이지만 소수의 집권층 편으로 편중되어 있는 제도들의 문제점을 세종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스스로 자기 자신이 각 분야에서 어느 전문가 못지않은 엄청난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욕이 앞서서 자신의 지식을 믿고 함부로 뜯어 고치는 실수를 세종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역사와 고전을 뒤져서 이상적인 제도를 연구하기 시작하죠. 세종은 초인적인 정력과 사명감으로 이 작업에 착수합니다. 작은 법규 하나도 세종은 그냥 만드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 제도에 대한 역사를 하나하나 조사하고 다른 제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현재 상황하고 우리의 수행 능력을 갖춰 볼 때 여기에서 어떤 후유증이 생기진 않을까, 실행은 제대로 될까, 또 우리의 특수한 사정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 이런 모든 것들을 연결시키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죠. 물론 세종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혼자서는 이런 작업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그 유명한 세종의 동반자 집현전 학사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집현전은 세종이 처음 만든 기구일까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원래 중국 관서였고 고려시대에도 이미 도입이 됐습니다. 이 집현전을 활성화시킨 사람은 놀랍게도 세종이 아니라 정종이었습니다. 정종이 문신을 집현전에 모아 경전을 토론하고 왕의 자문에 대비하게 하자라는 제안을 했었죠. 하지만 정종 때 집현전은 상설기구가 아니었습니다. 집현전을 국책연구기관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세종이었죠. 세종 2년에 집현전 관사를 설치하고 관직을 만듭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아는 정식 국가기관이 된 것이죠.
집현전에서는 잘 알려진 대로 세자 교육도 담당했고 역사 기록에도 참여합니다. 중요한 문서를 정리하는 작업도 맡았지만 세종이 추구했던 집현전의 본래 모습은 단순히 정책 자문기관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은 정책 자문기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철저한 정책 연구기관으로 변모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종은 다양한 인재를 키웠습니다. 자신이 특별한 군주였던 만큼 그가 바라보는 인재상도 조금은 남달랐어요. 자기가 키우고 싶어 했던 인재는 신분을 초월해서 다재다능하면서도 적극적이고 도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인지, 신숙주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세종은 집현전 학사들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능력을 지닌 관료들을 여럿 배출하는데요. 중요한 점은 세종이 다양한 계층 출신을 등용했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물식에 자경루를 만든 것으로 알려진 장영실도 원래는 노비 출신이죠. 이렇게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인재들을 품고 국가 각 분야의 기틀을 일일이 손수 세워나간 세종. 그렇다면 세종은 어떤 리더십으로 신하들을 이끌었을까요? 이 부분 역시 세종다웠다고 하겠습니다. 세종의 인품과 제도, 운영 방식은 조선시대 국왕의 표준적인 규범으로 칭송받습니다. 정사를 보는 자리에서 세종은 대신과 관료들을 늘 존중합니다. 자기 독단으로 결정하는 법이 없었고 자신이 잘 알고 이미 결정을 내린 사안이라 할지라도 늘 논의를 시키고 의견을 묻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냥 물은 것은 아니고 논리적 근거를 꼬박꼬박 짚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대강 넘어가는 법이 없었죠. 어설프게 의견을 개진했다가는 세종의 질문 세례를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꾸중을 하거나 모욕을 주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세종의 신하들은 참 피곤했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끝을 모르고 직진하는 세종의 집요한 시도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근현대사를 봐도요. 우리 역사에서 개혁이란 이야기는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개혁을 하자고 하면서 세종처럼 체계적이고 근원적인 물음을 추구하고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문제까지 같이 점검하면서 철저하게 연구하고 접근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것이 세종의 진짜 장점이자 그가 평생을 바친 노력이었습니다. 세종이 아무리 이렇게 집요하게 연구하고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도 집행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제도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충분한 보완 조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사례를 충분히 분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종은 최고의 전문가들을 물색해 가면서 역사와 법률을 공부합니다. 그 결과 우리 역사에 고려사절의라는 역사책을 남기게 되었고 경제육전의 개정판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을 연구했던 세종의 집요한 노력은 단순히 제도의 기본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사형죄, 중죄는 판결 서류를 일일이 살피고 직접 결재했는데요. 석연치 않은 판결이나 개인의 사정이 고려되지 못한 판결, 불합리한 판결은 과감하게 되돌립니다. 바로 이러한 세종의 태도 덕분에 그의 최고의 업적이라 칭송받는 훈민정음이 창제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당시 평민이란 일하고 복종하는 존재지 교육의 대상이 아닙니다. 조선이 경전으로 삼고 있는 성리학에서는 공부하고 수양하면 누구나 군자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반영하지는 않았는데 세종은 이 이념을 실천에 옮겼죠. 그 결실이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는 백성들이 문자를 알게 되면
법률도 읽고 이해하게 될 것이고 상소문도 직접 작성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법을 몰라서 누구에게 농간이나 속임수를 당해서 이용당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훈민정음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관료들의 반대는 생각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세종의 평생의 동지로 믿었던 최만리마저 직접 반대 상소를 올릴 정도였죠. 그들의 논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몽고나 서하, 탕구투족입니다. 일본 등 자기 문자를 가진 나라는 모두 오랑캐다. 다시 말하면 한자를 쓰는 나라는 선진국이고 자기 문자를 가진 나라는 오랑캐다.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문화 수준이 다르지 않냐? 오랑캐가 아니니까 중국 문자를 써야 한다. 하지만 세종은 관리들의 이 고리타분함에 크게 화를 냅니다. 세종이 인자하고 부드러운 면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의 집념과 끈기, 끊임없는 탐구정신이 어떨 때는 무섭죠. 결국 세종의 집념이 집현전 학사들을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